네, 반갑습니다. 에트리의 최두섭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미래계적 예측 기술입니다. 미래계적 예측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차 주변의 물체들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기술로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역학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다면 최근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모든 걸 다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좀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 및 미래계적 예측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미래계적 예측의 기술 개발 과정, 그리고 정밀 지도를 활용한 미래계적 예측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어떤 기술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최정단 본부장님께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인식, 판단, 제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해서 동시에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율차에 달려있는 센서 데이터에서 센서가 모이면 요 인식 시스템으로 모이게 되고, 이 인식 시스템에서는 센서가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변에 차가 어디 있는지, 뭐 사람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도로 위에 차선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 해석된 정보들은 이 플래닝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플래닝 시스템은 그런 해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찾게 되면은 그 찾은 길을 따라서 자율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조향각을 바꿀지, 또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지, 또는 가속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옮겨지게 되고, 제어 시스템은 실제로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 이 사이클이 보통은 50ms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자율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인식은 결국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차에는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같은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런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차가 어디 있는지, 그 차의 깜빡이는 어떤 형태인지,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 위에 어떤 이런 차선들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신호등은 어디에 있고 무슨 색을 나타내는지, 이런 많은 정보들을 센서로부터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낸 정보는 이제 3차원 정보로 복원이 됩니다. 3차원 정보로 복원한 이유는 앞 뒤에 설명드릴 이제 플래닝 시스템이 그러한 정보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3차원 정보로 복원을 하고요. 이런 복원된 정보가 다시 이제 플래닝 시스템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제 플래닝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현재 시간에 자율차가 가야 될 방향과 속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매 50ms마다 정하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은 출발하기 직전 또는 중간에 한 번 가끔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보통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대략적인 길을 찾고 그거에 따라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 가지가 반복돼서 이루어져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드라이빙 액션인데, 예를 들면 내가 1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교차로까지 직진을 해야 되니까 이 드라이빙 액션이 고라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정해집니다. 그럼 이런 드라이빙 액션이 정해지면 현재 위치에서 직진에 해당되는 패스를 여러 개 만들어요. 이 패스는 실제로 차가 움직여야 될 패스입니다. 이거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여러 개 중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장 안전한 패스를 하나 찾습니다. 찾고 그게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그거를 바로 컨트롤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시스템은 그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스티어링 앵글, 브레이크, 액셀레레이션 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패스 중에 안전한 패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드라이빙 액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버스가 있어서 길을 막고 있으니 나는 차선 변경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선 변경이라는 액션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차선 변경에 해당되는 패스를 또 여러 개 만들고 그 패스를 평가하고 평가해서 적합한 녀석이 있으면 그걸 따라 가고 없으면 또 다시 액션을 바꾸고 이게 50ms마다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이게 지금 자율차고요. 이게 주변 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차는 현재 드라이빙 액션이 직진이에요. 그래서 이 직진에 해당되는 지역 경로를 두 개를 만들었네요. 하나는 80km로 직진이고 하나는 30km로 직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위험도를 평가를 합니다. 80km로 달렸더니 충돌이 나네. 30km로 달렸더니 충돌은 안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30km로 감속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과연 80km로 달리다가 순식간에 30km로 줄이는 게 과연 우리한테 안전한 패스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30km로 달리는 패스는 거절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차선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드라이빙 액션이 바뀌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패스를 또 막 생성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봐요. 충돌도 안 일어나고 80에서 60km로 줄였으면 이 정도면 괜찮다, 안전하고 편하다. 그럼 이 패스가 선택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하나의 최적의 주행 경로가 컨트롤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스템은 이 경로를 따라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 스티어링 앵글을 또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50ms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어는 이런 최적의 주행 경로를 따라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신호에는 이런 스티어링 휠 앵글, 액셀러레이션,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미래계적 예측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계적 예측이란 뭐냐? 설명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동적 객체는 이제 차량 주변을 움직이는 사람, 차, 자전거 타는 사람, 바이크 이런 것들이 되고요. 미래 t초 동안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을 바로 미래계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자율차가 있고요. 검출된 주변에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검출된 차량들은 트래커에 통해서 계속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적 정보가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된 동그라미는 과거 2초 동안에 이 차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값입니다. 데이터 값. 그리고 이 검은색은 실제로 이 차가 미래 6초 동안 움직인 경로예요. 실제 경로. 그리고 이 무지개 색으로 나타낸 경로는 인공지능이 예측한 경로입니다. 인공지능은 얘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네. 그런데 우회전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런 미래계적 예측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위험도 평가 시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로를 제가 80km로 직진하는 지역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험도 평가란 미래에 내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자율차의 경우에는 이 경로를 따라서 80km를 달릴 걸 알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간에 여기에 위치할 거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차량은 몰라요.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시간에 주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이 길을 따라 갔을 때 충돌이 날지 안 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위험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선 결국 이 차가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계적 예측을 하는 겁니다.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계적 예측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런 미래계적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제 크게 전통적인 어떤 이런 역학 모델을 이용한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역학 모델 기반의 미래계적 예측은 이 차량 또는 사람의 움직임 모델을 바탕으로 과거 궤적 데이터로부터 미래 궤적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역학 모델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의 속도를 계속 트래킹하는 거예요. 속도. 예를 들면 얘가 과거 동안 20km로 달렸으니까 얘는 지금도 20km로 달리겠지, 미래에도 20km로 달리겠지. 이런 모델을 쓰면 얘는 20km로 달리는 모델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가속도까지 붙이면 가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 그럼 미래에는 속도가 더 늘어나겠지. 이런 역학 모델을 저희가 설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역학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차량이 미래에 이렇게 움직이겠거니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학 모델 중에 좀 노이지한 데이터에 강인한 어떤 모델이 바로 이제 칼만 필터를 이제 역학 모델을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런 속도에 대한 파라미터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미래 궤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학 모델 기반의 미래 궤적의 단점은 모델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차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행동 범위가 좀 좁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스티어링 휠 앵글이 움직이는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되게 복잡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사람의 움직임을 역학 모델로 하나 딱 정해서 표현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차량 주변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얘네들마다 움직임 패턴이 다 달라요. 그럼 걔네들마다 모델을 다 따로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일이에요.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역학 모델은 논리니어한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인공지능을 한번 써보자. 인공지능은 그 많은 역학 모델을 비선형 함수로 우리가 모르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법이 처음 나온 거는 이제 2016년, 15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동차 궤적보다는 이제 사람의 궤적을 예측하는데 썼고요. 그래서 이제 수집된 궤적 데이터라 하면은 그냥 실제로 차가 움직인 궤적을 말해요. 제가 이제 자율차를 막 몰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움직인 궤적을 막 수집을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수집된 궤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 궤적으로부터 미래 궤적을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이제 커지겠죠. 근데 이제 또 얘도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복잡한 역학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객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똑같은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람용, 자전거용, 오토바이용, 버스용으로 다 나눠서 설계할 수 있고요. 이걸 또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궤적 이외에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때는 보통 HD맵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간은 보통 운전을 할 때 내비맵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도로의 모양, 뭐 어디에 신호등이 있고 이런 정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을 하면 논리니어한 궤적 예측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노이지한 데이터에 강인합니다. 단점은 연산량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GPU가 저전력의 고사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거는 많은 문제가 안 되고, 뭐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오픈 데이터셋도 많고, 뭐 데이터를 얻는 일이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즘은 뭐 너무 쉽게 이런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점이 없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DNN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모델을 좀 어떻게 개발을 할까 되게 이제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저희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미래 궤적 예측 DNN을 개발한 과정을 나열을 한 거고, 이 개발된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로 저희 차량에도 탑재되어 있고 저희가 기술 이전도 몇 번 한 상태라서 아마 이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할 어떤 생각이 있고 뭐 본인들의 어떤 아키텍처에 넣고 싶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데이터의 수집, 그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보통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레이블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따라야 하는데,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자율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차를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근데 실제로 뭐 레이다는 달려만 있고 사실은 저희가 쓰진 않고 GPS 캔 정보들을 모두 동기화해서 저장을 하고
이 동기화된 정보는 이제 리플레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모든 데이터가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면서 다 플레이가 되고요. 실제로 저희 자율차고 그 자율차의 어떤 수집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모으고 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 3차원 객체 검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주변 차량들을 매 시간마다 검출을 하고 그 녀석들을 이제 추적을 합니다. 트래킹을. 그래서 그 검출 및 추적 결과를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궤적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인덱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프레임 인덱스는 이 저장된 타이밍을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100ms마다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검출된 객체의 타입, 그다음에 그 객체의 ID, 좌표값 x, y. 그래서 보통 미래 궤적이나 과거 궤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좌표값이 시계열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궤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차량의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차량의 크기, 그리고 그 차량이 수집됐을 때, 검출됐을 때의 라이다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위치 데이터를 편집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검출을 하고 추적을 한 이 차량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검출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궤적에 오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오검출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오검출된 차량을 지운다라든지 또는 이런 궤적 중에서 위치 데이터가 좀 많이 튀었다 라면 그걸 좀 보정을 해준다라든지 이걸 좀 세미 오토하게 그런 것들을 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DNN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입출력을 정의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이제 학습도 가지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출력이라고 하면은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에 정밀맵도 집어넣고 과거 궤적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미래 궤적을 예측하자라고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입력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아웃풋으로 내뱉을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앞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된 녀석을 어떤 매트릭을 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됐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중간중간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밀 지도를 활용한 미래 궤적 예측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설계되고 학습이 되고 개발이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 지도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을 위한 센티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갖춘 3D 입체 지도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밀 지도 안에는 중심선, 경계선, 신호등 이런 모든 정보의 3차원 좌표값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밀도가 한 센티미터 수준 그 이하로 정밀도를 가지고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공개 데이터셋에 있는 정밀 지도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걸어가는 지역, 그다음에 차가 주행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차로의 중심선, 그다음에 트래픽 라이트가 있는 위치, 그다음에 이렇게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모든 정보가 좌표값으로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미래 궤적을 예측할지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럼 이런 정밀 지도를 왜 써야 되느냐? 바로 도로 주변의 객체들이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할 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예를 보면은 만약에 이 지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꺾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차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지도가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다. 이 차는 지금 좌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컨텍스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컨텍스트 정보를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되게 짧은 과거 움직임만으로도 얘는 미래에 이렇게 가겠네 또는 저렇게 가겠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래 궤적 예측의 DNN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앞에 짧게 설명드렸듯이 DNN의 입출력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인코딩 방식을 정의하고 이동 객체 사이의 인터랙션 모델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미래 궤적 예측을 위한 디코딩 방식을 정의하고 미래 궤적 분포의 예측을 위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사용 방식을 정의하고
학습을 위한 솜씨 함수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모든 스텝마다 다 정의를 해서 실험을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또 실험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처음부터는 알 수는 없고 이제 대부분은 이미 나온 논문들부터 힌트를 얻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써보고 저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써보고 이런 일련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사람도 결국 학습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녀석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최종 인공지능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계정 예측 DNN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력을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당연히 과거 궤적이죠. 주변에 있는 객체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포지션 정보 여기 들어올 테고 또 하나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밀 지도가 들어올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밀 지도를 이제 어떠한 형태로 넣을 것인지도 또 문제인데 그럼 이 두 개가 들어오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서 출력을 미래 궤적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출력도 역시 결국에는 각각 어떤 포지션 1초 뒤의 위치, 2초 뒤의 위치, 3초 뒤의 위치, 4초 뒤의 위치 이런 특정 미래 시간마다 얘가 어디에 위치할지에 대한 포지션 정보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출력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인코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차원이 높은 입력 정보를 차원이 낮은 입력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요즘 FHD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미지 사이즈가 4K면. 근데 그거를 생짜로 바로 인공지능이 돌리기에는 연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최대한 정보를 압축시켜서 낮은 디멘전의 어떤 피처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입력이 과거 궤적이랑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그럼 어떻게 인코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의 어떤 연구 논문으로부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과거 궤적의 경우에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거 움직임의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1초 현재 위치, 1초 전의 위치, 2초 전의 위치, 3초 전의 위치.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먼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2차원 정보의 차원수를 높이고 이 높은 차원의 정보를 LSTM을 통해서 이 시간축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시간축을 없애버리면 그냥 하나의 벡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초라면은 10초짜리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벡터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이 모션 벡터에는 이 10초 동안의 움직임이 모두 다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런 입력 데이터, 이미지를 이제 정밀 지도를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밀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정밀 지도를 이미지로 그리는 방법, 또 하나는 정밀 지도의 차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 정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랑 똑같이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결국 이 LSTM을 통해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은 장점이 이제 선이랑 면 정보를 이미지 내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그리면 여러 개의 주변 객체들을 이 이미지를 다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미지의 해상도가 떨어지면 이 어떤 중심선이라든지 어떤 지도 정보의 표현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해상도가 올라가면 역으로 연산량이 많아지고. 두 번째 방식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선이나 로드마크 정보를 위치 정보로 변환하는 겁니다. 결국 이 차선이라는 것도 어떤 점들의 연속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궤적 데이터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 차선을 정밀하게 표현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져요. 단점은 뭐냐면 객체가 다수 존재한다면 그 다수 객체 주변에 있는 이런 차선, 포인트 정보들을 매번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객체들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되게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연산량 측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늘어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면 정보의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차에서 실시간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로 그려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면은 입력 이미지, 즉 자율차를 중심으로 한 90m 전방의 이미지를 만들면 인공지능 CNN을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입니다. 대신에 이 채널 수는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 지도 피처 맵을 이 자율차 주변에 있는 모든 객체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차 주변에 차가 2대가 있다. 이 차는 이 위치에서 이쪽을 바라본다 하면은 요만큼의 영역을 피처에서 떼서 퉁 넣고,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영역을 피처를 떼서 퉁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지도를 큰 거를 하나 그리지 않고, 지도를 작은 거를 여러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큰 거를 하나 그린 다음에 피처를 뽑고 그 피처에서 각각의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피처를 따로 뽑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지도를 여러 어떤 객체들이 공유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 맵이 객체별로 나오면 얘네들을 또다시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CNN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맵 피처라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으로 과거 궤적이랑 정밀 지도 이미지를 받게 되는데, 과거 궤적도 결국 모션 피처로 바뀌고 정밀 지도도 맵 피처로 바뀌고, 그러면 자율차 주변에 있는 모든 객체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모션 피처랑 맵 피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랑 그 다음에 그 내 주변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아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이 두 피처를 가지고 미래 궤적을 생성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생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션 피처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표현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가다가 감속을 했어요. 감속을 했다라는 걸 알지만 왜 감소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를 반영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인터랙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앞에 버스가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감소했다라는 정보를 이 모션 피처 안에 업데이트해서 넣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인터랙션 모델링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차의 모션 피처를 인터랙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모션 피처랑 주변에 있는 차량의 모션 피처를 이어 붙이고 두 차량의 어떤 속도, 상대 속도를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하나의 모션 피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또 다시 얘에다 할당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상호작용 모션 피처로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냐?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보를 주면 뉴럴 네트워크가 그걸 학습하겠지라고 하이포테시스를 만들고 그냥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뿐이에요. 방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변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차랑 내가 어떤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잘 섞으면 결국 이 차가 어떤 컨텍스트로 지금의 속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이겠거니 하고 그냥 축축만 하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모션 피처랑 맵 피처를 하나로 붙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미래 궤적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궤적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뒤에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면, 정밀 지도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CNN을 거쳐서 피처 맵이 되고, 이 피처 맵에서 각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피처를 또 따로 뽑아내고, 걔를 또 다시 CNN을 거쳐서 모션 피처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에이전트의 과거 궤적을 LSTM 통과시켜서 모션 피처 벡터로 만들고 그 녀석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면 모션 피처랑 맵 피처가 하나로 엮어지고 걔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미래 궤적이 나온다.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저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학습을 해야겠죠. 이제 학습은 이제 보통 로깅 데이터, 아까 제가 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6초짜리를 수집했다. 그러면 그 중에 2초를 과거 궤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나머지 4초를 미래 궤적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초를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시라고 붙어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가 생성한 시간 t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해시 안 붙어 있는 거는 실제 위치, 이 둘 사이에 어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감소하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 또 이제 제가 좀 더 심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모델은 객체 하나당 미래 궤적이 하나만 생성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변 객체들의 주행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몰라요. 그런 모호성을 어떤 궤적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얘를 예측을 하면 그 결과가 요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하나로 에버레이지하는 효과가 나왔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주변 차량의 미래 궤적의 포지션을 직접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의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해요. 확률 분포를 하고 그걸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10개를 했어요. 근데 10개를 했는데 직진을 하는 게 2개가 나왔고 우회전 하는 게 8개가 나왔네. 그러면 이 자율차 입장에서는 얘는 20%의 확률로 직진하고 80%의 확률로 우회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는 직진을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좀 진입할 때 조심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우회전 이렇게 직진을 하는 걸 하나를 만든다라든지 우회전하는 걸 하나만 만들다면 이런 의도의 모호성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할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심화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또는 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겐을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이미지를 생성하는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겐은 그걸로 나온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기 위한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이 겐이에요. 결국에는 확률 분포를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고 그다음에 겐인데, 저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일단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은닉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에는 강아지 이미지가 5장, 고양이가 3장, 악어가 1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2개를 만들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하나는 뭐냐면 이 이미지를 막 처리를 해서 랜덤 벡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이 디코더란 뉴럴 네트워크는 이 랜덤 벡터를 이용을 해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녀석, 복원하는 녀석. 압축이 된 녀석을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다고 쳐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9장이 있으니까 9개의 랜덤 변수가 생겼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9개의 랜덤 변수가 아니라 임의의 랜덤 변수 하나를 딱 뽑아서 우리가 이 디코더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디코더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요? 확률적으로 9분의 5의 확률로 강아지를 만들 거고, 9분의 3의 확률로 고양이를 만들 거고, 9분의 1의 확률로 악어를 만들 거예요. 바로 이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냥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겐도 똑같아요.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좀 더 이론적으로 파고들면 좀 다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를 랜덤 변수가 존재하는 공간에 매핑을 시켜서 그 안에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만드는 어떤 방법론인데 좀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VA를 이용해서 미래 궤적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학습하지? 똑같아요. 앞에는 그냥 이미지였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미래 궤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미래 궤적을 인코딩 시켜서 랜덤 변수 만들어서 또다시 그거를 디코딩 시켜서 원래 궤적으로 만들고 이거를 막 학습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랜덤 변수 뽑아서 얘 집어넣어 주면은 9분의 5의 확률로 요게 나오고 9분의 3의 확률로 요게 나오고 9분의 1의 확률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 앞에서 이게 우회전할 수 있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게 모델링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이 항상 그런 분포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샘플링이 된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설계한 뉴럴 네트워크에 접목을 하려면 일단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미래 궤적을 모션 피처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 모션 피처랑 맵 피처를 그냥 컨디셔널로 이어 붙여줍니다. 그거를 인코더에 넣어서 랜덤 변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그리고 이 랜덤 변수를 여기다가 또 다시 모션 피처랑 맵 피처에 이어 붙여서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샘플링하고 싶다. 그러면 랜덤 변수를 10개 만들면 되고 5개를 샘플링하고 싶다. 그럼 랜덤 변수를 5개만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이 랜덤 변수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 궤적을 인코딩해서 집어넣지만 인퍼런스를 할 때는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갈무리를 하면은 이미지로부터 맵 피처 뽑고 그다음에 과거 궤적으로부터 모션 피처를 뽑은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을 10개를 가지고 샘플링하면 결국 확률 분포에서 10개를 샘플링하는 거고 100개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 확률 분포에서 100개를 샘플링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VA2라는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학습을 위한 손실함수도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변수의 어떤 확률 분포가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랑 일치하게 만들기 위한 손실함수를 우리가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 텀을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면 앞서 설명드린 어떤 미래 궤적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학습된 걸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로가 하나 생겼으면 그 생성된 경로가 실제 차량이 움직인 거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두 개가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Average Displacement Error라고 해서 모든 시간 포인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예측값이랑 실제 위치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거고, 파이널은 가장 마지막 위치, 예를 들면 6초 뒤 이렇게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보통 논문에서는 이렇게 Average Displacement Error랑 Final Displacement Error를 써서 기존의 방식들에 비해서 제한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에러의 수치를 낮추고 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얻은 예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 실험 결과는 Average Displacement Error가 1.66이고 이렇게 나온 결과는 Average Displacement Error가 1.63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얘가 에러가 더 작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얘가 더 예측을 잘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죠? 올바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으니까. 다만 속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걸 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그런 정량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녀석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를 일일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테스트셋이 100장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씬 한 10개를 뽑은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성을 하게 하고 그림으로 다 그려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가 진짜로 이게 정답에 잘 따랐는지 아니면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최신 모델에 비해서 정말 개선이 돼 있는지를 일일이 다 평가를 해요. 그거를 이제 스코어를 매겨서.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할 때마다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은 정량적인 수치도 좋을 뿐더러 정성적으로 좋은 수치를 갖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DNN의 학습 테크닉입니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에 따라서 실제로 같은 뉴럴 네트워크라도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치 사이즈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만 장이다. 그럼 그 100만 장을 한 번에 로드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주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넣어주거든요. 그 일부를 우리가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치,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그 미니 배치에 따라서도 성능이 확확 바뀌어요. 이제 과거에는 그 미니 배치가 크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내 모델에 따라서 미니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다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한 8 정도로 하다가 실험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면 혹시 배치 늘리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16 늘리는 거예요. 안 좋아지네. 4로 줄여요. 안 좋아지네. 그럼 또 8로 막 실험해요. 또 어느 순간 배치 한번 또 해봐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동네가 좀 이래요. 다음에는 러닝 레이시죠. 데이터를 한번 입력으로 넣어서 에러를 계산하고 그 에러가 백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업데이트 될 텐데 그 업데이트를 얼마만큼의 강도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의외로 성능 차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10의 마이너스 4승 주변의 값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침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 값을 쓰다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학습 한번 바꿔볼까? 여러 개 막 바꿔봐요. 이게 더 좋네?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막 학습을 한동안 해요. 이쯤 되면 또 바꿔봐야겠는데 또 막 해봐요. 이런 식으로 돌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동네가. 이거 말고도 아까 이 그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이 로스텀의 웨이트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 다음에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샘플링을 몇 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바뀌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적용해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작정 많이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증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밀맵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밀맵 이미지를 좌우로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차량의 궤적에 Y값도 반전시켜요. 그럼 데이터가 2배가 되네요. 그죠? 내가 100장을 모았지만 실제로 학습은 200장으로 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의 방향을 어떤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레인의 색깔을 줬거든요. 이런 색깔을 랜덤하게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시프트,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시프트. 이러면은 지도가 계속 바뀌죠. 그러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픈 데이터셋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픈 데이터셋은 보통 사람이 일일이 다 레이블링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쉽게 말하면 깨끗해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시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바로 쓰면 성능이 바로 안 나와요. 하지만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내가 학습하는데 적절히 섞어 쓰면은 되게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뭐 워낙 요즘 공개된 게 많기 때문에 꼭 뭐 개발을 하실 때 이런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학습을 위해서 바로 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통 이런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미리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셋으로 한번 또 학습을 해봐서 잘 안 나오네? 왜 이러지? 또 분석도 해보고 두 개를 또 어떻게 섞어보지? 막 이런 고민도 해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밸런싱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직진이에요. 멈춰 있거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우회전, 좌회전, 유턴, 차선 변경이 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런 데이터, 또 데이터의 밸런싱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 필요 없는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걷어내고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최대한 유니폼하게 되도록 우리가 한번 걸러내서 학습을 하면 더 강인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어떤 미래계정 예측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저는 C++ 프로그램에서 로딩을 해서 그 C++ 프로그램이 돌면서 실제로 주변의 차량을 예측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에 쓰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캡처를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자율차고 다른 색 박스가 주변의 차량들, 그리고 같은 색깔의 막대기가 미래궤적 4초, 미래 4초예요. 보시면 그 막대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여러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100% 정확하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어떤 플래닝을 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되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술 이전도 하고 있고 논문으로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뭐 이것만 아니더라도 뭐 인공지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